예, 안녕하십니까. 필사의 필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네, 오늘은 2025년 3월 2일 광복절 다음날 3월 2일 저녁 6시 11분입니다. 네, 저는 어제 속리산에 갔다가 오늘 하루 자고 오늘 오후 1시 반 정도에 집에 와서 정기현이 정기현이한테 미안해서 한참 놀다가 정기현이 밥도 챙겨주고 그래가 또 한숨 잤습니다. 피곤해가지고 어제 산행을 해서 그런지 좀 피곤하고 아직 장염이 완벽히 낫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염도 아직 치료를 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속리산에 가서 속리산 법주사 밑에 속리산에 아무튼 가서 영만형님 만나서 버섯 해장국을 먹고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예. 속리산 법주사에 갔다가 법주사 절이 크더라고요. 산행을 하다가 중간에 성환암인가 거기까지 영만형님하고 같이 등반을 하고 성환암 거기 이제 숏에다가 잠깐 약간의 경치를 남기긴 했는데 아무튼 성환암을 갔다가 내려와서 버섯전골을 저녁 때 영만형님과 맛있게 먹고 거기 이제 무인 호텔이었는데 복층이더라고요. 계단으로 1, 2층이 연결되어 있는 시설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자고 쉬었다가 아침에 중국집 가서 아침 먹고 영만형님하고 헤어졌습니다. 영만형님 집에 잘 들어가셨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번 시간은 지금 한참 상식 도울 김용옥 선생님의 상식을 오디오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공부 조금 하고 몸이 그렇게 썩 안 좋은 관계로 공부 좀 하고 영화를 한 편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상차가 있어요. 그 다음날 하차하는 서울 영등포에 하차합니다. 그런 일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오늘도 좀 일찍 잠자리에 들까 합니다. 자, 이쯤 인사를 하고요. 오디오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할칠합니다. 12.3 비삼 계엄과 시틀러의 국가 사회주의. 그러나 윤석열의 계엄 광란은 이미 국민의 과반수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최고 권력자가 국민 전체를 영구히 자기 꼭두각시로 만들기 위하여 획일적인 복종의 굴레 속에 국가 체계 전체를 재편하겠다는 야심을 폭로한 것이다. 예. 요번에 그 탄핵 심판 때는 자기는 절대 평화적인 계엄이고 뭐 계몽령이고 뭐 이따위 소리를 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뭐 사령관들이나 국무의원들, 그러니까 장관 이런 사람들의 그 증언 그리고 결정적으로 노상원이라는 인물이 튀어나왔어요. 그
거기에 보면 노상원이 어떤 공작을 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뭐 윤석열이 주장하는 것처럼 평화적 계엄이니 뭐 경고성 계엄이니 뭐 개몽령이니 이런 게 아니고 아주 시꺼먼 야욕이 있었음을 이미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지도자가 왕정을 벗어난 민주주의 그 자체의 원칙과 원리를 근원적으로 부정한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윤석열은 상권 분립의 민주주의 자체를 근원적으로 부정하기 위하여 포갑적인 군정 속에 국가를 빠뜨리려 한 것이다. 윤석열은 히틀러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다. 히틀러의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전 국민이 움직이는 소음 없는 사회, 그러한 질서를 동경했던 것이다. 제가 뭐 히틀러의 전체주의의 역사나 그때 상황에 대한 기록 같은 거를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윤석열은 히틀러와는 좀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에요. 히틀러는 그래도 독일 자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아니 자국민이라기보다는 독일 민족 자기 민족에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유대인이나 그 적을 유대인이나 외부로 돌렸죠. 근데 윤석열은 지금 밝혀진 바에 의하면 윤석열의 계엄 계획에 의하면 자기 국가의 국민들 민족들을 우리 민족을 엄청난 폭력 속에서 철권 통치를 하려는 그런 야욕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히틀러의 경우는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고 너무 과도한 책임과 보상 의무에 시달렸던 국민들 자신이 히틀러와 같은 탈출구를 원했던 것이다.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는 나치즘이죠.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면서 일어났다. 히틀러는 그것을 극우의 전체주의적 사회 정치 이념으로 전환시켜 나갔던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전혀 이러한 사회적 역사적 흐름과 무관하게 넌센스적인 개인의 부귀 열망을 성취하기 위하여 전 국민을 전 역사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고 했던 것이다. 예. 도울 선생님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이렇게 생각했다. 대통령을 하기에는 너무도 체험과 인품과 인덕과 인격과 상식이 부족한 사람이 억지로 대통령 노릇을 하자니 얼마나 버거울까. 쯧쯧쯧 딱하기도 하지. 대통령직이란 매일매일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사람을 때려잡기만 했던 검사 인생 체험에서 묘방은 발견되지 않아. 정의로운 답안을 내주는 친구도 없고 정무보좌도 없고 자신에게 정신적으로 상위에 군림하고 있는 오썸한 무슨지 모르겠네요. 오썸한 마누라의 핀잔 속에서 내리는 결정이라는 것은 국민의 여론과 이반될 뿐, 이런 이반이 쌓이다 보니 국민도 퇴진 하야 성명을 내기 시작했고, 이 성명이 이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는 대표적인 기관인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 같은 데서 성명이 나오는 것은 의례적이라 해도 점점 그 바톤을 이어 퍼져가는 품새가 심상치 않다. 예, 그랬죠. 뭐 12.3 계엄하기 직전까지 막 온 대학에서 시국 성명 내고
천주교 정의사제 구현단에서 정의구현사재단에서도 시국 성명 내고 아주 대대적으로 시국 선언 운동이 막 벌어지고 있었어요. 예. 거기에 명태균 사건까지 터져 있는 상태였고 정권이 유지되기가 힘든 상태이긴 했습니다. 예. 계엄을 안 했어도 아마 뭐 많이 흔들리고 있었거나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뭐 대통령의 권력이 약해지는 거죠. 아주 거기 만약에 대통령 자리에 버티고 있었다고 해도 말이죠. 자, 대학 교수들, 사회 원로들이 바톤을 이어가는 것은 그런 대로 봐줄 수 있는데 그 불길이 대학생, 심지어 중고등학생들에게까지 번지고 있다. 그랬어요. 일제 감정기를 통관하는 꾸준한 학생 의거, 그리고 4.19 혁명 이래 서울의 봄을 거치면서 1세기 동안 근세 조선의 정의를 구현해온 학생 주축의 구국 운동이 시들해진 것처럼 보였다. 대한민국의 10대, 20대 세대들은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오직 스펙 쌓으며 생존 정합에만 연연해하는 극보수 정치 세력으로 낙인 찍혀왔다. 이러한 괴이한 현상의 배후에는 진보를 표방한 세력이 사회 악의 제거에 너무 소극적이었다는 사실이 있다. 정치라는 것이 윤리 이론의 강론이 아니다. 악에 대한 명료한 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정의로운 주장을 관철시킴으로써 국민의 마음을 얻는 행위다. 자, 하나, 둘, 으치. 아이고, 정견이가 또. 앉아. 교류의 기회를 얻은 진보 세력이 그 기회를 사회 역사 방향이 지선으로 전환케 되는 카이로스의 계기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 혼신의 힘을 쏟지도 않았고 진양 싸우다가 얻어 터져 KO 당한 것도 아니고 그냥 시시하게 안일하게 물러나 앉았다는 그 무기력한 모습에 이 땅의 젊은이들은 깊은 실망을 느낀 것이다. 진보의 무기력함에 자본주의의 시스템적 구속은 점점 강하게 젊은이들의 미래와 희망을 박탈하였다는 것이다. 예, 저도 동감합니다. 이 부분에서 언급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두 분이 계시죠. 첫 번째가 고 노무현 대통령, 두 번째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 두 분은 사람이 너무 착했어요. 한마디로 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반대 세력의 보수 우파의 그 악랄함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그분이 자살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 자살을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좌절했고 괴로워하겠고 그 민주 세력은 와해됐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명박 박근혜라는 대통령들에게 많은 시달림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탄생한 문재인 정권이었는데 문재인 정권은 사실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는. 근데
실수를 너무 크게 했어요. 두 가지를. 첫 번째는 윤석열을 키워준 것, 검찰총장이랑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키워준 것. 사람은 몰라본 거죠. 유시민 작가의 말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좋겠지라는 가정하에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란 자의 본 모습을 주변에서의 반대 신호, 뭐 어떤 반대 이런 게 꽤 만만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발탁하면서 이 분란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LH 사태를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 LH 사태에서 정말 자기 어떠한 뭐랄까 피해 희생 아무튼 뭐 어떠한 희생을 각오하고래서도 깨끗하게 처리해야 됐을 사항이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흐지부지 유야무야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도 저는 알지 못하고. 근데 그 배후에 분명한 거는 민주당 세력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국토부 장관이 김현미라는 사람이고 관련돼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런데도 정리를 못한 것이 문재인 정권의 인기를 확 떨어뜨렸고, 그 틈에 문재인 정권과 대척점에 서 있던 윤석열이 인기가 많이 올라간 거죠. 그때 한 번에. 그게 이제 대세론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말도 안 되게 윤석열이 된 거예요. 저는 방금 이 부분에서 도 선생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두 명의 인물, 노무현, 문재인, 이 두 명의 인물에 대한 방금 그 내용도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근데 도 선생님은 이렇게 책에서 잘 모르겠지만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는 힘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책은 어디까지나 지금 윤석열이 저지른 비상식적인 일에 대해서 밝히고 우리에게 상식이 무엇인가 하는 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쓴 것 같으니까 말이죠. 자, 청춘은 영원히 보수화될 수 없다. 이러한 박탈감 때문에 정견이 보수화된다는 것은 순리대로 이해해 주기가 어렵다. 결국 이 나라의 미래는 젊은이들의 것이다. 나 같은 세대의 사람들에겐 미래라는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도 않다. 젊은이들은 영원히 보수화될 수 없는 것이다. 청춘은 생리적인 존재 그 자체로 열정이다. 열정이란 자신의 열망 속에 자아를 망각하는 것이다. 청춘만이 진실로 사랑에 빠질 수 있다. 늙은 아들의 사랑은 순결과 거리가 멀다. 늙은이들의 사랑은 죄송합니다. 순결과 거리가 멀다. 청춘은 생리적인 존재 그 자체로 열정이다. 열정이란 자신의 열망 속에 자아를 망각하는 것이다. 청춘만이 진실로 사랑에 빠질 수 있다. 늙은이들의 사랑은 순결과 거리가 멀다. 그것은 계산이며 이해득실의 문제이다.
청춘의 사랑이란 그것이 아무리 이기적 욕망에서 시작하였더라도 결국은 대의에 헌신하는 것이다. 4.19를 거쳐 1970년대, 80년대의 열망도 결국은 대의애로의 헌신이었다. 그 에너지 때문에 우리 역사는 정의로운 열망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예. 청춘만이 진실로 사랑에 빠질 수 있다. 늙은이들의 사랑은 순결과 거리가 멀다. 완벽하게 동의는 못해도 이런 전체적인 줄거리, 큰 줄거리는 동의할 수밖에 없죠. 제가 뭐 20대에 저만큼 순수한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나이에. 그렇게 생각하면 한국의 젊은이들이 오늘의 박탈감이나 자기를 둘러싼 환경의 무기력 때문에 보수화되고 수능의 골목길을 찾아다닌다면 그것은 가증스러운 퇴락이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일베나 뭐 DC 인사이드나 뭐 저 뭡니까? 저 유튜브 방송하는 젊은 놈들, 어린애들 이런 놈들이나 이런 현상인 거죠. 청춘은 현재가 아니고 미래다. 급속하게 성장하는 이름 일양의 사이클 속에서 변화를 추구한다. 변화는 역이며 역은 곧 생생이다. 그것은 창조적 진화이다. 젊음은 현재로서 절망하거나 낭망할 수 없다. 시간은 그들을 편에 서 있다. 부유의 대업, 일신의 성덕을 도외시하고 통변의 사업을 방치한다면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는 것이 아니라 현재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건강은 개인의 만족을 넘어서는 보편적 가치가 지배할 때만이 유지되는 것이다. 청춘의 고등한 이상이 가치 있는 것이라는 상식이 널리 유포되어 있는 보편적 감성이 지배하는 사회만이 문명화된 사회의 열정이다. 청춘은 미래를 창조해야 한다. 창조는 개벽이다. 스스로 천하의 도를 모험하는 것이다. 윤석열의 등장은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위기의식을 심어주었을 뿐 아니라 진보 아니면 보수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근원적으로 분쇄시켰다.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주체적 각성을 심화시켰다. 역사는 아무에게도 맡길 수 없다. 젊음 그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젊음의 열정은 경상도는 보수라는 철통 같은 신념을 허용하지 않았다. 지역성의 정치적 규정은 민주주의 토대를 무너뜨린다. 청춘은 그러한 지역성의 한계를 돌파한다. 이 내용은 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 선생님의 바램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현실은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청춘들이 뭐 위기의식을 갖고 뭐 미래를 스스로 개척하겠다고 주체적 각성을 하고 뭐 이런 거는 아직 보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계기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마련되었다고 생각해요. 젊은 분들의 각성과 정의를 응원합니다. 경상도는 보수의 콘크리트가 아니다. 원래 경상도는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의거의 선봉 지역이었다.
신명이 강한 경상도 사람들은 불의에 항거했다. 안동 지역은 서간도에 독립기지를 구축한 가장 전위적 인물들이 많이 배출된 곳이며 풍산뜰의 가일 마을은 걸출한 사회주의자들을 많이 배출하였다. 해방 후에도 제주 4.3 민중항쟁, 11구 여수 민중항쟁이 모두 이미 대구 11 민중항쟁에서 미군정과 민중의 대립이 격화된 것을 그 선구적 사례로 삼는다. 박정희의 친형님인 사회주의자 박상희가 희생된 것도 이 대구 항쟁의 진행 과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4.19 혁명 때도 그해 228 대구 학생 의거를 시발점으로 하는 것이며 3.15 부정선거 마산 의거에 참여한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왼쪽 눈에 체루탄이 박힌 채 마산 중앙부두 앞바다에 떠오른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1960년 4월 26일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하였습니다. 계엄 바로 전날인 2024년 12월 2일 고려대학교 학생 265명이 고려대학교 중앙광장에서 시국선언문을 낭독하였다. 4.19 혁명의 도화선이 고려대학교 4.18 학생 시위였다는 사실을 연상케 하는 사건이었다. 선배들의 정신과 민주주의 역사를 써온 모든 국민을 따라 대학생이자 청년, 주권자 국민으로서 윤석열 정권을 몰아내는데 모두 함께 앞장서길 바란다. 유도 선생님께서 고려대 출신이시죠. 그래서 고려대 학생들의 이런 움직임을 주의 깊게 보셨나 봅니다. 성성지화 가이료원 한동의 불꽃이 거대한 평원을 불사를 수 있다. 이제 전국의 들판이 불길에 휩싸일 그런 시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기반성이나 대처를 하지 못하고 무자비한 거부권만 행사해온 윤석열, 그 최후가 다가오고 있는 듯한 느낌을 국민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웬 말이냐. 대통령 본인이 자기를 대통령으로 뽑아준 국민을 향해 너희는 반국가 세력이다. 까불다가는 내 손에 지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어 하는 식의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처단이 가능한 암흑의 신 계엄 카드를 내밀었다. 그리고 놀라웠게도 2시간 반 만에 국민의 함성과 국민의 양심은 계엄을 해제시켰다. 2024년 12월 4일 새벽 1시 1분 1시 1분이었군요. 저는 1시 30분 경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가 봅니다. 굉장히 빨리 계엄 해제 결의안이 채택된 거예요. 대단히 빨리. 밑에 이제 뭐 국회 사진과 사람들이 몰려있는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 밑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가결된 후에도 윤석열은 용산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울분을 토하며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 라고 말했다. 국회의사당의 국회의원들은 자리를 뜨지 않았고 밖에 있는 시민들도 비상계엄 해제 담화문이 나오기까지 시위를 멈추지 않았다. 새벽 4시 27분에나 윤석열은 해제 담화문을 발표했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2번, 3번 계엄령 발표해 하려고도 했고 그런 정황이 있어요. 비상사태의 하등의 근거도 없이 순전히 자신의 정치 행위의 실패로 인하여 국민을 향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또 2시간 반 만에 그러한 포괄적 계엄령을 해제시킨 국민의 함성 또한 유례가 없는 것이다. 외면적으로 사태의 추이를 따라간 사람은 누구든지 윤석열이 궁지에 몰려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내미는 것이고 그 카드의 효력이 2시간 반 만에 다하여 백지화되었다면 누구든지 그 마지막 카드를 내민 사람은 자괴감이 없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글쎄요, 윤석열이 자괴감을 느꼈을까요? 뻔뻔스러워서 안 느꼈을 것 같아요. 자괴감 뭐 이런 단어는 모를 것 같은데 뭐 먹는 거예요? 이럴 것 같은데요. 이 지금 보면 그러니까 계엄을 일으킨 윤석열은 과 그 일당은 그냥 윤석열만 얘기하겠습니다. 윤석열은 매우 무능했고 그것을 막은 국민과 민주당은 대단히 유능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그래서 이제 몇 번 방송을 통해서도 민주당의 빠른 대처에 많은 칭찬을 했었습니다. 국민들 저항한 국민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불법 계엄 선포에 대한 일말의 반성이 없는 인간 윤석열. 그러나 드러난 메시지는 그러한 유추의 흐름을 벗어난다. 우선 윤석열은 자신이 발동시킨 계엄이 해제된 것에 대한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12월 4일 새벽 4시 27분 그 계엄 해제 담화문에서 이미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는 선포의 정당성을 먼저 대전제로 내걸었다. 그리고 국회의 해제 요구를 수용하여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말하기를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새벽 4시 30분의 정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담화문 내용은 제일 마지막 문구에 압축되어 있다. 이 문구야말로 인간 윤석열의 모든 음험한 책략이 숨어있는 배심이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채에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전에 이 책 전회에서 얘기했듯이 윤석열이 새벽 4시 30분에 나와서 계엄 해제 담화문 발표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야비한 표정을 지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도 무슨 일이든 벌일 수 있었을 상황이었던 거예요. 아니 전투로 말하자면 이미 패장인데 무슨 요청이 있을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계엄 선포의 핵심적 테마를 재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계엄 선포가 국회의 마비 무하에 있었다는 것은 해제 담화문에도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국회는 그런적으로 계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대통령은 대통령 개인의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있는 권자가 아니다. 배우자 김건희가 수도 없이 많은 범죄 안건에 걸려있는 사람인데 3번, 4번 아니 계속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그러면 국회의 탄핵과 입법농단 운운하는가? 그러면서 국회의 탄핵과 입법농단 운운하는가? 국민들의 마음이 오직 답답할까? 사소한 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오죽이나 원통해 할까? 그 탄핵 이번에 뭐 검사들도 탄핵을 했는데 그 탄핵한 검사들 이유는 김건희 때문이었잖아요. 네, 김건희 저 뭡니까? 황제 조사하고 무혐의로 덮어버리려 했잖아요. 증거가 명백한데 그 주가 조작 사건에서 도이치모터스 그 부패한 검사들 그렇게 부패한 검사들 검사의 자격이 없다고 탄핵했는데 그게 어떻게 무리한 탄핵입니까? 자기 건들면 다 나쁜 놈들인 거죠. 그러니까 말대로 자기와 자기 부인을 건들면 그렇게 그러한 유화적인 발상이 기본인 거예요. 윤석열은 대통령 직함과 나의 부인의 존재는 별개의 차원의 문제. 나의 부인에게 혐의가 있으면 너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시오라고 당당하게 법리를 준수한다면 과연 그대가 오늘 계엄 소동을 벌일 이 지경에까지 이를 필요가 있었겠는가? 타인에게는 하찮은 제목까지 수백 번 꼬치꼬치 파헤쳐 파국으로 심으면서 자신이 연루된 거대 죄악은 대통령의 권력을 사용하여 은폐하려고 할 때 과연 그것이 하늘에게는 무슨 꼴로 보이겠으며 민중의 상식에는 어떠한 위선으로 보이겠는가. 그럼에도 윤석열은 계엄 선포에 대한 정당성 주장에서 한치도 물러난 적이 없다. 여기 남에게는 하찮은 제목까지 수백 번 꼬치꼬치 파헤쳐 파국으로 심을놨다. 이 부분은 조국 사태를 연상시키는데요. 그 조국 일가에 대해서 수백 번 압수수색 해가지고 나온 제목이 뭡니까? 얼마나 심각한 게 있던가요? 지금 아마도 그게 걸려 있는 게 표창장 위조 맞나요? 표창장 위조 그것 때문에 정경심 교수가 제가 보기엔 부당한데 징역 5년인가 받고 복역 중이잖아요. 그대가 조국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실질적인 범죄 혐의가 없어요. 실질적인 범죄 혐의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그냥 조국의 딸, 아들, 부인 얼마나 그 죽이듯이 달려들었냐고요. 윤석열과 그 검찰 개들이 사냥개들이 사냥을 어떤 식으로 했냐고요. 그렇게 무도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흥분했던 우리 국민들도 반성해야 됩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 몰랐어요. 그냥 자기보다 힘있고 잘 나가는 사람이
저렇게 당하는 게 몹쓸놈들한테 당하는 게 옳고 그러면 다과 상관없이 그냥 속이 시원했던 거 아니에요? 그냥 그게 좋았던 거 아니에요? 치사 빤스하게? 예? 그게 진짜 치사치졸한 마음 아닙니까? 그렇게 마음 갖고 있던 사람들? 그렇게 남이 안 되는 게 좋아요? 그것도 큰 죄도 없는 사람에게? 그래서 그렇게 세상 어지럽게 만든 사람을 지지해서 대통령으로 만들어 줍니까? 그 국민에게는 그 국민의 수준에 맞는 대통령이 탄생하는 거예요. 저는 마이너한 인물이기 때문에 제가 뭐 가진 것도 없고 몇 번 얘기했지만 두려울 게 없어요. 혼자고. 얼마든지 저는 이 방송하면서 제 하고 싶은 얘기 할 겁니다. 비판도 하고 잘한 건 칭찬하고 지금 잘못한 국민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니 알면서도 윤석열을 찍었던 당신들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특징이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고 화려하지만 그 내부를 살펴보면 비참함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니아까 뭘 끌고 다니면서 폐지 줍고 다녀요. 우리나라 선진국 세계 10위잖아요. 경제 규모. 그런 나라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뭔가 좀 부조리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요 새벽 막 어두운 시간에 목숨 걸고 그 일합니다. 차들 막 뭐 쌩쌩 다니는데 심지어는 저는 어떤 것까지 봤냐면요. 그 강변북로 거기에서 역주행으로 니아까 끌고 다니는 할아버지도 봤어요. 강변북로에 거기서. 이거 뭔가 심각하게 병든 거 아니에요? 네? 왜 그렇게 병이 들었습니까? 합의가 안 돼서 그러잖아요. 합의가. 어떤 합의?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은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마련해 줄 수 있게끔 하자. 이 정도 합의입니다. 그렇게 하자 그러면 뭐라 그래요? 빨갱이라 그러잖아요. 어? 종북 세력이다. 그렇게 미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 그 사람들이 다 윤석열 지지했잖아요. 만족합니까? 그래서 그 와중에도 그 사람들 대다수 중에 많은 부분이 아직도 윤석열 탄핵 반대하고 있잖아요. 탄핵 반대하고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지금 그런 사람들하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단으로 대립해 있어요. 지금 상황은요. 다르고 각고의 문제가 아니고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다. 네? 타협이 될 수가 없어요. 전쟁과 같은 상황이에요. 누가 옳은지 그른지를 밝혀내는 상황이라고요. 그런데도 뭐 민주당에서 양보하고 뭐 이재명이 뭐 어쩌고 욕하고 이재명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 이재명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는 뭔가 저기 그 강자에게 대항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그러한 합의가 안 되면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젊은이들이 왜 보수가 되는데요? 예?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이 힘드니까. 자살률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리고 노인 고독사율 얼마나 높아요? 출산율은 또 얼마나 낮고. 왜 그러겠어요? 이 지금 사회가 살기 힘든 사회니까 그런 거예요. 왜 살기 힘들어졌어요? 서로 공동체로 연대해서 살자고 하는 합의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나라의 국민은 그 나라 수준에 맞는 대통령이 선택하는 겁니다. 손바닥에 왕자 쓰고 나와도 찍어주고, 뭐 저기 논문 표절이나 뭐 저 뭡니까 그 도이치모터스 그 주가 조작 혐의나 그 장모나 사기꾼을 친 장모나 뭐 그런 게 다 있어도 그냥 찍어주잖아요. 부끄러운 줄 압시다. 창피한 줄 알아요. 무엇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그대를. 자, 왔다 기가 또 나는데 그 도 선생님의 시를 한 편 쓰셨네요. 새벽에 일어나 동창을 여니 언덕 너머 눈부시게 찬란한 차가운 햇볕이 말라빠진 가랑잎 사이사이로 생명의 꿈을 부풀린다. 저기 저 낙송의 푸름은 여전하고 햇살은 비담솜처럼 보드라운데 어찌하여 나는 이 신선한 자연을 이대로 향유할 수 없단 말인가. 찬연히 떠오르는 저 개벽의 햇살이 나의 눈을 멀게 하고 비통한 운명을 노래 부르게 하고 의식의 먹구름을 들이우네. 하느님은 정령코 아사달의 약속을 하신단 말인가. 문자가 흘러나오는 나의 의식의 비탄이 붓길조차 어둡게 만든다. 나는 죽음의 마왕처럼 나의 말을 달리게 하고 있다. 과연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시간조차 흐름을 거부하고 내 머리는 철벽에 부딪힌다. 철철 흐르는 빗줄기로 나는 쓰고 또 쓴다. 상식이여 일어나라. 민중이여 외쳐라. 용서는 없다. 거짓은 뿌리 내릴 곳 없다. 이 조선 땅에 당군의 숨결을 생생한 생명의 씨앗들이여 모두 눈을 떠라. 새싹을 튀어라. 개벽하여라. 해월이 깨어난다. 만해가 용트림친다. 다시 개벽의 합창을 부르자. 죽은 듯이 보였던 갈색의 가랑잎이 다시 핏빛이 돌며 참새의 지저김을 쓰다듬는다. 저 노송은 묵언한다. 말하라. 일어서라. 저들의 죄악을 실록에 새겨라. 민중의 좌절을 허락치 마라. 그 순간까지 아라불의 저주를 백두대간의 봄원에는 썰숨에 다 씻어버려라. 나는 호곡한다. 나의 부시여 달려라.
죽음의 그림자를 앞질러라. 신실 백성에게 마라토너의 승리를 전하는 그 날까지. 2024년 12월 27일 새벽. 아유, 제가 또 열불을 내가지고 갑자기 급푹을 피곤해지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아, 가만히 있어 이놈아. 응? 응? 뽀뽀.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착하지. 우리 정근이 착하지. 아이고 착하다.
갖고 왔어. 예, 한 이쪽만 더 빨리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옆쪽은 웬만하면 매트를 삼가하고 빨리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즉 물탄계. 그동안 밝혀진 여러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의 계엄령은 국민들의 혐오감이 축적되어 쌓여간 시국 선언문 더미 위에서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끝에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안이 아니라 이미 취임 초기부터 그의 의식 속에 계엄령이라는 대통령의 권한은 그가 취할 수 있는 만사 형통의 카드로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 이것은 현재 모든 국민이 수사로 밝혀진 정보에 의하여 알고 있는 사실이다. 궁지에 몰린 자가 며칠 만에 꾸며낸 계책이 아니라 매우 긴 시간을 통해 조직적으로 획책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군대를 가보지도 않았고 전두환처럼 군대 속에 자기의 사주직을 갖고 있지도 않은 자가 국가적인 대사를 불의한 계략에 의하여 일으킨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아무리 대통령이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라 할지라도 군대를 자신의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동원하는 미친 짓에 아이고 이놈 새끼. 정군의 수뇌부들이 순응하는 광상곡이란 있을 수 없다. 6.25 전쟁 시기에 가야산의 공비를 토벌하기 위하여 해인사에 폭탄을 투하하라는 미군의 명령을 거부한 우리의 공군 대령 김영환, 영화 빨간 마우라의 주인공 김영환의 이야기. 그로 인해 인류 역사 특급의 문화재 8만 대장경이 무사히 보존될 수 있었다는 사실은 군대 내에도 절대적인 상식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슷한 시기에 문형순 제주도 성산포 경찰서장이 예비 구속자 총살 집행의 명령을 거부한 사건도 주목을 요한다. 문형순 서장은 예비 구속자를 총살 집행하라는 서슬퍼런 제주 계엄군 소속 해병대의 명령 문서 위에다가 부당함으로 불이행이라는 명령 거부 이유를 정확히 써서 상부로 되돌려 보냈다. 문형순 경찰서장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명령의 부당함에 준열하게 저항, 295명의 목숨을 구하였다. 국립기록원 문서 보관, 도올 지음, 우린 너무 몰랐다. 증보 개정판 392쪽. 이런 일이 있었군요. 아마도 제주 4.3 사건 때 일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 계엄령의 구상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윤석열 부부는 집권 초기부터 계엄령 구상으로 자신들의 배포를 불리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인간의 의식 내 사건을 사실화하기 힘든 노릇이지만 가깝게는 계엄 해제 이후의 언행 방식으로부터 추론해 보아도 그러한 가설은 설득력이 있다. 그가 집권 초기부터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며 마구잡이로 행동한 행위 패턴의 이면에는 비상계엄령이라는 사태를 믿는 구석으로 모셔두었음이 쉽게 추론될 수 있다. 20%대의 국민 지지율을 장기간 지속시키면서도 조그만큼의 자기 반성의 내색조차 보이지 않았던 신비에 가까운 그의 위정 태도는
이러한 믿는 구석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설명하기 어렵다. 논어의 인간학의 원리 중의 하나가 이런 것이다. 과, 즉, 물, 탄, 개. 허물이 있으면 솔직히 그것을 고치기를 꺼리지 않는다. 이 말은 하기 편에 나오는데 같은 이야기가 공자의 말씀으로 자한 편에도 나오고 있다. 그 말씀 앞에는 주충신, 무우불려 기자, 우러나오는 마음과 믿음 있는 말을 주로 하며 자기보다 못한 자를 벗삼지 아니하며 라는 말이 있다. 이 말들의 주어는 물론 통치자, 사회에 영향을 주는 지도급 인사들이다. 이들은 관리계층을 형성하는 사람들이다. 주충신이라 할 때 충은 충성의 의미로 잘못 인식되었다. 그러나 충은 가슴이 가운데를 의미하는 깃발을 모시고 있는 회의 겸 형성자이다. 형성자, 글자자입니다. 후대에 주군에게 마음을 다 바친다는 의미로 새겨져 충성심을 의미하게 되었지만 논어에 나오는 의미는 문자 그대로 중심, 즉 가슴 속에서 우러나옴, 거짓이 없음을 의미한다. 다음에 나오는 신은 사람과 말이 합쳐진 회의자인데 그것은 신에게 고한 언어의 약속을 사람에게 일관되게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신의 1차적 의미는 기독교 문명이 들어오면서 생겨난 의타적 믿음, 신앙의 의미와는 별 관계가 없다. 동방인의 의식 속에서 신과의 약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신험한 말을 하고 그것을 일관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허황된 근거 없는 말이 아니라 신험할 수 있는, 즉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말을 해야 하는 것이다. 주충신이라는 명제는 통치자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말과 신험할 수 있는 믿음직스러운 말을 주로 해야 한다는 뜻이다. 윤석열 부부는 바로 이 점에서 치자의 자격이 없다. 그들의 말이 가슴속에서 우러나온 진실하고 신험한 말 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국민은 거의 없다. 보수 언론도 그들의 말이 충하고 신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공자는 치자의 덕성에서 친구 사귐을 매우 중시했다. 치자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벗삼지 아니한다고 충언한다. 윤석열은 본시 종합적 판단이 부족한 사람인데 게다가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검사 출신이 아니면 서울법대 충암고 인맥으로 둘러쳤다. 물론 이들을 자기보다 못한 사람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해도 윤석열은 공적 마인드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은 단언할 수 있다. 공자의 마지막 말 과즉 물탄개는 동방인의 사유 구조를 잘 나타내는 명언이라 할 것이다. 치자든 지식인이든 교양인이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도 항상 실수는 할 수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나도 늙어서 생각을 해보니 젊어서 한 일이 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평생 잘못한 일이라 생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같은 일이라도 시간의 추이에 따라 판결이 바뀌는 것이다. 오늘 현재의 시공 속에서도 이러한 감상은 일어난다. 이러한 감상을 나는 반성이라 부른다. 사건에 대한 평가가 바뀌는 것이다. 인간은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이란 돌이켜 성찰한다는 뜻이다. 인간은 허물을 저지르지 않을 수 없는 존재이다. 계몽주의 시대의 영국 시인이며 사티리스트, 18세기 초에 활약한 알렉산더 포프가 한 유명한 말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람의 일. 그것을 용서하는 것은 신의 일. 인간은 허물을 향한 존재이다. 허물을 저지르기에 인간의 인간다움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서양인들은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신의 일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 민족이 수천 년 동안 살아온 삶의 철학에는 용서가 신의 사업이라는 생각이 없다. 용서가 신의 대행자인
신부의 작업이 될 수도 없는 것이다. 용서 그 자체가 나의 실존적 사업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내 잘못은 결국 내가 아는 것이다. 알지 못하면 그것은 인간됨의 1차적 자격이 없다. 그러나 내가 아는 이상 하느님께 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쳐야 한다. 고침은 즉각이다. 그것을 논어는 꺼리낌이 없다라고 표현했다. 허물을 고치기를 꺼리끼는 인간, 그것이 바로 소인인 것이다. 그것이 현재 우리를 다스린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허물됨을 고치기를 꺼려 한다면 그는 영원히 배움의 길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존재의 종언이다. 허물이란 고치면 끝나버리는 것이거늘. 윤석열의 가장 큰 문제는 허물 고치기를 꺼려 한다는 것이다. 그 주변의 군상의 모습이 대강 그러하다. 왜 허물을 고치기를 꺼려 하는가?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허물을 고치기를 꺼려 하는 가장 본질적 이유는 그의 허물의 대부분이 그의 부인 김건희의 악성적 허물의 그물망에 걸려있기 때문이다. 김건희가 허물을 반성하기엔, 윤석열이 허물을 반성하기엔 상식을 넘어서는 이들의 허물의 현실에는 너무도 광대한 인맥과 재물과 불의와 주술이 얽혀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드러내기에는 물탄개의 정직이 너무도 어렵다. 한마디로 미친놈들인데다가 너무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성인의 말씀을 실천하기는 어렵다, 이런 뜻이죠. 한마디로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아니 될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너무도 많은 짓을 저지르고 너무도 함부로 비열하게 살아온 자가 가장 고귀한 직분을 하루아침에 얻은 것이다. 이 기적적 사태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의 일부를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 국민은 지금 매우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 윤석열은 대통령이 된 날 밤 부인 김건희와 함께 무엇을 했을까? 환희의 춤을 추었을까? 하늘의 궁전으로 올라가는 엘릭서를 마셨을까? 대권 장악이라는 이 우연치 않은 결과가 점쟁이의 예언의 적중이라 기뻐했을까? 유세 때도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고 다녔는데 이제 정말 왕이 되었구나. 이제 어느 놈이 장량이 되고 한신이 되고 소화가 될 것이냐. 정확하게 말씀하시네요. 아이고 참, 이렇게 훌륭한 어른의 말씀을 우리는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이 모든 불의에 닥친 환희 속에서 그들이 이 자리를 지키는 방도는 계엄령뿐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악이라는 것도 자질구레한 악은 좀도둑에 불과하지만 거대한 악을 폼나게 제시하는 브레인 앞에서는 작은 양아치들이 죽을 쓰지 못한다. 왜 그토록 윤석열은 김건희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가? 왜 김건희를 절대적으로 신봉하는가 하는 괴이한 현상에 대한 해답은 이것뿐이다. 윤석열이라는 맹자의 용어인데 의를 해치는 자. 윤석열이라는 잔적은 김건희라는 마왕을 모시지 않고서는 인생의 가치관의 구조가 생성될 수가 없는 것이다. 강력한 추진력이 생기지 않는다. 도훈 선생님 다 알고 계시네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탄핵까지 탄핵까지 그리고 그 후 계엄 해제 이후 윤석열의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는 프로세스는 국민 대다수의 열망이 모아지는 정의로운 항변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여의도의 세찬 강바람을 맞으면서도 행복했고 희망에 들떴다. 그리고 탄핵이 결정되는 과정은 아슬아슬했지만 국민에게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실현과 국격의 시험, 진정한 탄핵의 결말은 의회 탄핵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그것은 끔찍한 고통이요 순환이었다. 이 모든 사태의 추이를 정관할 때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역사의 전망을 가져다준 최초의 계기는 윤석열이라는 멍청한 집권자에 의하여 내신 감춰두고 진행시키고 있었던 끔찍한 계엄 모반을 과감하게 실행에 옮기는 폭거를 배짱 좋게 실천했다는 사실과 그 카이로스에 맞게 모든 인적 자원이 적재적소에 동원되어 그 계엄 선포를 155분 만에 해제시켰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조직적 악행을 무화시켰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이 사태는 우발적 사건이나 우연적 묘수의 개입이 없다. 매우 정직한 역사의 추이 속에서 이루어진 쾌거라고 보아야 한다. 1980년 5월 18일 폭압과 도살의 광주 현장과 2024년 12월 3일 여의도에 모여든 사람들의 대비는 그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역사 정신의 행태가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광주 금남로에는 무자비한 총칼이 앞섰고 여의도에는 사람이 앞섰다는 매우 원초적인 사실이 먼저 지적되어야 한다. 금남로에는 총칼만 있었고 여의도에는 사람만 있었다. 사람만 있었다는 사실은 너와 나가 모두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한다. 계엄령을 받드는 군인들 모두가 계엄군이기 전에 사람이었다. 그들을 바라보는 군중도 사람이었고 국회에 항거하는 자들도 모두 사람이었다. 금남로의 총칼이라는 주제가 여의도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바뀐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역사의 진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더 정직하게 표현하면 불선에서 선으로의 회귀라 말해야 할 것이다. 그날 유튜브를 통해 울려 퍼진 소리에는 계엄군 지휘관이 될 수도 있는 아들에게 애처롭게 당부하는 아버지의 소리가 있었다. 아들아, 너 계엄 시에 군대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지? 무엇보다 네 목숨 잘 챙기고 민간인을 공격하거나 살상하는 행위를 절대 하면 안 돼. 알았어? 네 소대원들 잘 지키고. 알았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매우 생생하게 지금 머릿속에서 그동안의 일들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디오북은 꽤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잘 보시고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